여러분, 요즘 물가 진짜 미친 것 같지 않나요?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고 김밥 한 줄에 5,000원, 치킨 한 마리 시키기도 고민스럽고 솔직히 편의점 가기도 무서울 지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려도 치솟는 물가 속도를 따라잡기가 버겁게만 느껴지죠. 단순히 안 쓰고 아끼는 저축만으로는 내 돈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평생 돈을 버는 족족 물가 상승에 빼앗기는 소비자로 남을지 아니면 이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산가의 길로 들어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막으려면 우리가 속한 이 자본주의 게임의 룰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바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엔진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대출, 즉 빚을 통해서 풀려야 하고, 그렇게 돈이 풀린 만큼 돈의 가치는 꾸준히 떨어져야만 이 빚을 통해 성장하면서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무너지지 않고 굴러갈 수 있거든요. 결국 화폐 가치 하락, 즉 물가 상승은 자본주의 게임에서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본주의 게임에 강제 참여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흐름을 이용해서 올라타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냉혹한 돈의 규칙과 고물가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2030이 반드시 취해야 할 포지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벼락거지가 되는 일은 면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물가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고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짜장면 값이 500원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왜 최신폰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올랐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빚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조폐공사에서 찍어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 돈이 딱 100만 원만 있다고 칩시다. 제가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어요. 이자 5%를 더해서 내년까지 105만 원을 갚기로 하고요. 그런데 세상엔 돈이 제가 가진 100만 원이 전부이잖아요. 5만 원의 이자는 어디에서 구해서 갚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세상에 돈을 더 풀어야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화폐의 핵심입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돈이 만들어져야 하고, 돈이 많아지니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것과 같죠. 즉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연료입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여러분의 현금 가치는 죽을 때까지, 아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 대출로 돈이 계속 풀려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럼 과연 그 돈은 다 똑같이 나눠 가질까? 절대 아닙니다. 새로 풀려난 돈은 순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게 되면 그 거대한 돈의 물줄기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은행과 대기업, 그리고 자산가들에게 갑니다. 신용이 가장 좋은 곳들이니까요.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 돈의 가치가 생생할 때 가장 먼저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죠? 공장도 짓고 인력도 보충하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미 우리도 코로나 때 겪었죠? 자산가들은 이미 여기서 자산을 몇 배로 성장시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직장인, 월급쟁이들한테는 이 돈이 언제 도착할까요?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내 월급이 오를 때쯤, 결국 가장 마지막 순서로 도착합니다. 문제는 내 월급 통장에 그 돈이 꽂힐 때쯤엔 이미 시중의 모든 물가가 다 올라버린 뒤라는 겁니다.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있고 국밥 한 그릇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설거지 단계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입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돈이 흐르는 순서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돈은 자산가들에게 먼저 갔고 자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나에게는 풀린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 또 작동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산가들도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세금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다들 힘드니까 내가 감수해야지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이 늘어난 비용을
그대로 월세 인상 등의 이유로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월세 10만원 더 올려야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보유는 곧 가격을 결정하고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권력입니다. 반면에 자산이 없는 세입자 입장을 보겠습니다. 월급은 겨우겨우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마트 물가는 이미 다 올라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이 월세까지 올립니다. 세입자들은 이 비용을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나요? 아무에게도 못 떠넘깁니다. 그냥 내 지갑을 열어서 메꿔야 합니다. 내 생활비를 줄이고 내 미래를 갈아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벼락거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산가들은 돈이 풀리면 자산시장부터 돈이 들어오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서 좋고, 늘어난 비용들은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방어합니다. 방패를 2개나 들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맨몸으로 그 충격을 다 흡수해야 합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산을 소유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성실히 은행에 예적금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본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가 먼저 쓰고 남은 돈을 받으며 누군가가 떠넘긴 청구서를 대신 갚아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자산가들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웃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빚, 부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빚을 두려워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하죠. 빚지면 발 뻗고 잠 못 잘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원금을 갚아야만 할 것 같죠. 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엄청난 빚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과연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사실을요. 이게 무슨 말인지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6년에 3억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당시 3억 원은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2026년, 지금의 3억 원은 어떤가요? 아파트 구매는커녕 전세 구하기도 빠듯한 돈이 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빚의 숫자 3억은 그대로지만 그 돈의 실질적인 무게는 10년 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빚을 갚아준다는 말의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돈이 계속 풀려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만큼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의 가치도 같이 녹아내립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100% 이용합니다. 내 자산의 가격은 화폐 가치 하락치만큼 올라가는데 내가 갚아야 할 빚의 가치는 화폐 가치 하락만큼 같이 쪼그라드는 거죠. 자산은 커지고 빚은 가벼워지는 것. 그들은 이 양쪽의 이득을 취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우리가 빚 무서워하고 투자하기 무서워하면서 예금 통장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은 빚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의 파도 위에 올라타 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도구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빚 연끌 해가지고 아파트나 상가 구매하세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한 것의 조건은 감당 가능한 이자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얘기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2030 세대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부채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부자들의 관점, 즉 자산가들의 사고방식을 가져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돈 모아서 자산 구매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내 저축 속도보다 빠르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빚을 이용해서 자산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갚는 그 방식을 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당장에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부동산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우니까 부동산보다 훨씬 가볍지만 효과는 또 확실한 다른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 주식입니다. 앞서 제가 자산가들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세입자에게 어느 정도 떠넘긴다고 했죠. 우리 업계 1위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 1위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합니다. 아이폰 가격이 오르고 넷플릭스 구독료 오르고 스타벅스 커피값 오릅니다.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욕하면서도 지갑을 엽니다. 이때 여러분이 단순히 소비자로만 남으면 지갑만 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기업의 주주라면 어떨까요? 가격 인상은 곧 기업의 매출 상승이고 이익 증가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주가는 오르게 되고 내가 받는 배당금은 늘게 되죠. 즉 가격 결정권을 갖는 기업들의 지분을 갖는 것은 부동산을 갖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결국 핵심은 포지션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피해를 보는 소비자, 그 포지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을 내 수익으로 바꾸는 자본가, 즉 주주의 포지션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거창한 차트 분석이나 트레이딩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쓰는 물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의 지분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 이것이 자본이 부족한 우리가 소액으로도 가장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의 파도 위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커피 한 잔 값, 치킨 한 마리 값이라도 아껴서 내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두십시오. 현금은 가만히 두면 이 썩는 생선이랑 똑같지만 좋은 기업의 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냉혹한 시스템 속에서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거창한 부동산 등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빚을 내는 게 무섭다면 안 내도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돈이 녹아내리게 하진 마세요. 오늘 당장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아껴서 내 돈을 자산으로 바꿔두십시오. 그렇게 현금에서 자산으로 포지션만 바꿔도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자산을 키워주는 파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벼락거지를 면하고 불안한 대한민국 경제 속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